자, 다음에는 교재 366쪽에 관리처분 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자,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이건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죠. 이건 일종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종의 분양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양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계획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환지 계획. 환지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단지 환지, 땅으로만 돌려줍니다만은 정비법에서는 사업이 끝나고 땅을 줄 수도 있고 건축물을 줄 수도 있고 주택을 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위 환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우리 흔히 공용 환권이라고 그래. 환권. 권리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이런 우리가 환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을 갖다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지한 약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청구 수립하려면 먼저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분양 신청을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라든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하겠죠. 토지 소유나 건축물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하게 됩니다. 언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하죠.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여기서 문제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분양 신청을 안 할까요? 우리가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상황이 그랬죠. 서울의 상황이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을 받으면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디가 재개발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지역 내에서 단독주택 지분을 매수하고 매점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달라지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추가 부담금은 늘어나고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든가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사람, 철회. 또는 분양 신청을 하긴 했는데 분양 신청에서 분양 대상지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제외됐냐?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분이 면적이 20제곱미터, 6평 이하이면 분양 신청을 해줘야 한다. 이런 기준을 조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분양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제외되어버렸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현금 청산하게 됩니다. 현금 청산. 얼마 이내? 90일 내입니다. 언제부터 90일? 이 관리청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청계 인가받은 그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관리청계 수립하게 되는데 단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업에서 관리청을 수립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청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거환경 무슨 사업? 개선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아까 뭐 개량방법 있지 않습니까? 또는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건 철거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서로가 하지 않는다. 뭐 여기 뭐 계량 방식 이런 경우 등은 관리청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비사업에서 관리청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처분 내용. 관리처분 어떤 내용이 정해졌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우선 여러분께서 367쪽 보니까 관리처분 내용이 나와요. 내용.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출제로 자주 되죠. 이건 관리처분 내용을 몰수의 암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은 약속이다. 누가 한 약속? 사업시행자 한 약속. 누구에게 한 약속? 여러분 토지 소유자에 하는 약속. 그러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 알고 싶은 내용이 뭔가 이걸 머릿속에서 연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해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다? 자체 제일 뭐냐? 분양 설계잖아요. 분양 설계. 그렇죠. 이번에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각 동이 어떻게 배치되는 거야? 상가는 어떻게 배치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분양 대상자입니다. 분양 대상자. 도대체 누가 분양을 받는 거야? 나는 땅만 가지고 있는데 땅의 면적이 6평, 7평인데 분양권이 나오는 거야? 안 받는, 나오는 거야? 분양 대상자. 누가 분양하냐?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가 궁금할까요? 도대체 얼마에 주겠다는 것인데 분양가죠? 분양가. 네 번째는 뭐가 궁금할까요? 분양가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락 토지는 얼마를 쳐줄 건데 이게 이 뭐야? 종전가입니다. 종전가. 이건 사업, 시행, 인가고시를 기준합니다. 인가고시를. 사업시 인가고시를 기준해서 여기서 소위 감정가가 나오는 거죠. 감정가. 그러면 3번은 뭐라고요? 분양가. 4번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갖는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입니다. 이 분양가에서 종전가 3에서 4를 빼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3에서 4를 빼주면 추가 부담금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계략적인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계략적인 추가 부담금. 왜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부담금은 분양가에서 종전가를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종전가를 빼주는 게 아니라 종전가 곱하기 뭘 해서 비례율을 해준다고 그랬잖아. 비례율. 비례를 해주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온다? 권리 가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권리 가액. 이 권리 가액을 분양가에서 빼주는 겁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평가 금액이 3억이었다. 5억에서 3억을 뺀 2억이 추가 부담금이 되는 게 아니라 5억에서 3억 곱하기 비례율 1.2 120% 3억 곱하기 1.5니까 3억 6천 3억 6천을 빼준 1억 4천이 추가 부담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도대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사업비.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겠죠. 여섯 번째, 기타, 권리, 명세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기타, 권리, 명세. 기타, 권리, 명세. 그래서 먼저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 분양가, 종전가, 사업비, 기타, 권리, 명세. 기타, 권리, 명세. 자, 이것들을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처분 내용 꼭 기억하세요.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 분양가, 종전가, 사업비, 기타 권리 명세. 관리처분 계획 내용 6가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을 이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여러분 368조를 한번 보시죠. 368조에서 관리처분의 작성 기준이 나오죠. 관리처분의 작성 기준에서 여러분 7번 좀 보겠습니다. 6번 좀 보겠습니다. 6번. 이게 뭐냐? 특히 주택 공급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 방법.
여기서 주택은 어떻게 공급하느냐 말이지. 주택은 어떻게 공급하느냐. 자, 이 주택 공급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주택 공급 방법. 자, 내가 주택을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주택, 3주택을 다 줄 수 있느냐? 다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번, 6번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의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1세대 1주택 공급원칙. 1세대 1주택 공급원칙. 무슨 말이냐? 1인이 또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이나 뭐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몇 주택? 1주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1주택. 다시 말해서 제가 주택을 2개, 3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주택을 2개, 3개 가지고 있어도 저는 하나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현금 청산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1인 1주택입니다. 그런데 1인 1주택을 고수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 나오겠죠. 제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달라. 부인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 달라. 그러면 결국 어때요? 2개를 받는 것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1세대 1주택입니다.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부인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니까 하나씩 따로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법이 뭐라고 한다? 아니다. 너희들은 부부잖아.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일심동체니까 너희들은 결국 하나만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뭐를 쓸 수 있겠네? 어떻게? 부부간에 세대 분리를 하는 겁니다. 세대 분리. 세대 분리하면 이제 2세대 됐죠. 이제 2세대 됐으니까 따로 또 하나씩 달라고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개 줄까요? 아니죠. 이때도 2개 안 줍니다. 왜? 법이 하는 말. 뭐라고 한다? 세대가 분리됐다고 해서 너희들이 남이가 이 말이죠. 세대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남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고 싶으면 영원히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면 그때는 2개 주겠다. 이게 법의 입장입니다. 자, 이게 1인 또는 1세대 1주택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을 줍니다.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기 누가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편과 부인 공동면허로 되어 있죠? 공동면허로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이니까 각각 2개를 달라 했더니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하나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1주택 공급 원칙이 되겠습니다. 1주택 공급 원칙. 자, 이렇게 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 밑에 7번이죠. 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시도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요. 지분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갑과 을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은 원래 몇 주택? 1주택을 줬다는 얘기죠. 1주택. 1주택을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보세요.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토지를 200제곱미터, 병이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을에게도 1주택, 병에게도 1주택 하나씩을 주더란 얘기죠. 근데
갑과 을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1주택을 줬어요. 그런데 이 토지 얼마냐? 무려 2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갑을이 야, 을도 하나, 병도 하나, 200도 하나, 300도 하나 받고 있는데 이건 둘이 나눠도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밖에 안 주냐?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오겠죠. 자, 이걸 인정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좋다.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1주택을 공급하되 다만 시도 조례가 어떻게 주겠다고 따로 정해놓은 바가 있으면 시도 조례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시도 조례가 합리적인 규정을 두어라 하고 시도 조례에게 위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1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하되 다만 그 지분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추가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소유한 주택수.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만큼 다 주겠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만큼 다 주는 경우가 1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하면 어딜 얘기하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를 제한 나머지 우리가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도권은 다시 세 개주로 나누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자, 뜨거운 지역. 서울 전체하고, 서울 전체, 인천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묶어서 우리가 소위 과밀억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과밀억제는 도시의 과밀을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학교 등 인구 유입을 초래하는 지역을, 초래하는 시설을 철저하게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동부지역, 서울의 동부지역. 여기를 뭐라고 하냐? 자연 보전권역이라고 합니다. 자연 보전권역. 서울의 동부지역 주로 평자 돌림 지역, 가평, 양평, 청평 같은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지역들, 나머지 지역을 우리가 뭐하냐? 나머지 지역들 우리가 소위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합니다. 성장 관리 권역. 여기는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그래. 억제권역. 그러면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 서울의 과밀 억제권역만 아니라면 재건축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만큼 모두 주겠다는 겁니다. 재개발은 안 됩니다. 재건축.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을 제한 서울의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들, 성장관리권역이라든가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럼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 5주택을 해서 5주택, 10주택을 가지고 10주택을 모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의할 점은 재건축만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다 줍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세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죠.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모두 주게 됩니다. 모두 주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한 주택수만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과밀역적권역이 아닌 재건축사업,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번 보시죠. 종전 토지나 주택 가격 또는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지면 60점 대위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단히 중요한 개정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1주택이 있습니다. 1주택.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1주택. 근데 1주택이면 당연하게 1주택만 받겠죠. 근데 이 1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나 특히 가격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2주택까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서울의 반포 주공 아파트입니다. 반포 주공 아파트 이게 13평 아파트가 가격 얼마 가더라? 이게 만약에 15억이 가더라 이 말. 15억이 하는데 전에는 여기서 몇 주택? 1주택만 줬습니다. 1주택. 1주택을 32평 하나 분양받았어요. 얼마에? 5억에. 그럼 나머지 얼마? 10억. 이거 뭐가 된 거죠? 현금? 청산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야기될까요? 5억짜리 32평 아파트 하나 받아갖고 여기 사신 분이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되겠죠. 10억을 현금 청산 받는다고 합시다. 10억 현금 청산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어떤 현상? 찾아오지 않던 아들 녀석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녀석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또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안 나타난 쌍둥이를 낳아. 손주 녀석은 갑자기 해외 유학을 간다고 복가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돈을 갖다 요구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것은 나쁜 부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자꾸 돈을 주고 하다 보면 이 돈 얼마 못 가서 전부 다 소진돼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본다면 세계 10위, 11위, 수출 규모로 본다면 세계 6위까지 지금 현재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국가들 중에서 노후 대책이 가장 안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죠. 결국 어떻습니까? 올해는 한마디로 위로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밑에는 자식을 갖다 무작정 우리가 부양하고 이런 세대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돈을 갖다 말을 못한 거죠. 이게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들이 이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평생을 갖다 집만 쳐다보고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후 대책에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 15억 범위 내에서는 2주택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32평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야 얼마에? 5억에. 그리고 하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받는 주택은 반드시 60제곱미터 이하야 됩니다. 60제곱미터면 전용 면적 18평, 공급 면적 23, 4평이죠. 그럼 여기서 23평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하나 받는다 이 말이죠. 얼마에? 3억에. 그리고 얼마? 8억이죠? 그러면 7억 현금 청산입니다. 현금 청산. 그러면 이제 어때요? 7억 이어가지고 주고 두 주택이 남죠? 하나는 살고 하나는 전세를 내주라는 얘기지. 반대로 어떻습니까? 두 부부가 살다 보니까 큰 평수 필요 없다. 23평 아파트 여기에 두 분이 거주하시고 32평 아파트를 갖다 월세를 내줘요. 그럼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200-300 정도의 월세는 무난하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아무런 걱정 없이 평생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등의 가격이나 면적 범위에서는 최고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고 그중 나머지 하나 주택은 반드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아야 되고 이 주택은 얼마간?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추가로 받는 3년간 이것은 전매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게 됩니다. 참 좋은 규정입니다. 그럼 5번 갑니다. 5번에 가면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에게는 최고 3주택 이하로 한제수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규정이죠. 이건 작년 2014년도 12월 19일 날 부동산 3개 법규가 통과되면서 마지막 통과됐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우리가 재건축이라면 아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가지고 있는 만큼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몇 주택을 준다는 겁니까? 재건축은 1주택이었습니다. 1주택. 그런데 이제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어디만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라면 이제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서울에 투기과열지구가 어디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투기과열지구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그래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가 없어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러면 최고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3주택까지. 이 규정이 작년 연말에 통과되면서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재건축의 영향을 탄력을 받아서 사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거의 9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원칙은 1주택을 공급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따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이지만 면적이나 가격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에서는 최고 3주택까지 공급할 수도 있고, 과밀억제권이 아니면 가지고 있는 만큼 다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개정이 됐다는 점, 요거 좀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주택의 공급 방법입니다. 주택 공급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럼 관리처분 수립이 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겠죠? 그럼 관리처분 인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인가 고시. 그러면 고시 말씀드렸죠? 고시에서 뭐가 있다? 항상 법적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법적 효과가 뭐냐? 그 말씀을 했죠. 관리처분이 인가고시가 되면 첫째 이건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첫째 분양 처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분양 처분의 기준이 된다. 분양 처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뭘 취득하게 된다?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 분양권.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하는 얘기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 기속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기속적 처분. 따라서 만약에 분양 처분을 하면서 약속을 위반해서 마음대로 재량껏 분양 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위법을 문제 삼아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 처분은 어떻게 된다? 약속되어야 된다. 약속. 그 약속이 뭐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관리처분이 인가가 되면은 지금부터 사업 시행이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철거. 그러니까 건축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말이죠.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 인가 이후입니다. 인가 이후부터 여기서 철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되기 전이라면 철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기서 그 이전에 철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소위 우리가 우범지대 우려 또는 재난의 우려, 어떤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든가 우범지대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는 그 이전 관리처분계 인가되기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토지사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장우색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러면 그 이전에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건축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언제 한다? 건축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 인가 이후에 철거해야 되지만 다만 거기가 우범지대 우려라든가 어떤 붕괴 등의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시장으로서의 철거 허가를 받고 토지는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그지라도 여기서 철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거에 들어가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사용과 수익이 정지됩니다. 누가? 소위 지상권자 등이죠. 지상권자 등.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니까 그의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말이죠. 사용수익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사용수익은 관리처분기 인가고 시 이후부터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수익이 전부 다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용수익이 정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면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자 앞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수익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누가요? 전세권자 등이죠. 원래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은 존속기간을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존속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게 되고 사용수익이 정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첫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여기서 돈 받아서 떠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잠시 다른 데 가 있다가 사업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을 받으면 나도 같이 따라서 이전할 것인지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관리처분계 인가호시 이후에 이때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만약 해지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면 사업이 모두 끝나고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시겠습니까? 따라가겠다고요? 떠나겠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택의 경우는 여러분이 제 집에서 전세를 살고 계신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요. 그럼 전세권자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받아서 떠나셔야 되겠죠. 아무리 제가 좋다고 끝까지 따라하실 겁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꼭 제 집에 살아야 될 역사적 사명이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받아서 떠나기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분이 임차인이야. 무슨 임차인? 상가 임차인. 제가 상가 임대인입니다. 제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됐고 또 브랜드 그 상가 이름도 어떻습니까? 많이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는 여러분 떠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잠시 밖에 나가서 장사하다 들어올 테니까 나중에 제가 상가를 받으면 그때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을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이후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관리처분 인가고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뭐가 있으면서 금전,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금전, 반환, 청구권. 이 금전, 반환, 청구권은 뭐다? 전세라면 전세금을, 전세금. 임대라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전세라면 전세권 설정자에게, 임대라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나 임대인이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왜 돌리지 못하냐? 그 돈을 받아서 이미 써버린 거야. 그 돈을 받아서 이미 써버렸다면 돌릴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돈을 누구에게? 사업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에게.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 돈을 먼저 돌려주고 사업시행자가 뭘 가냐? 사후적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구상권. 누구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끝까지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돌지 않으면 시행자가 뭘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뭐를? 시행자가 지면 이제 토지 등 소유에 넘겨둘 대지라든가 건축물 등이 있죠? 이걸 압류할 수 있다고요. 압류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계속 변제한테 여기서 경매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매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신청. 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사용 수익이 정지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하다? 관리처분이 인가고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러면 계약 해지하게 되면 금전반환촉을 행사할 수 있다. 금전반환촉은 사업시행 행사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왜? 여기서 돈은 원래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당사자, 임대인이라든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행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경우는 돌려주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때는 사업시행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업시행 행사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그 돈을 돌려주고 나면은 사업시행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때 구상에 응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서 대지나 건축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면 여기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위 의무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뭘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소위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 관점에서 보면 사업 시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 시행이 들어갈 수 있다.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 시행자 관점에서 보면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관리처분 인가고시의 효과가 되겠네. 마지막에 369조면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가 나옵니다. 공사에 따른 조치. 공사 완료되면 어떤 조치가 하나 하냐는 얘기죠. 자, 공사가 종료됩니다. 공사 종료되면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된 말이죠. 여기서 먼저 준공 인가를 받아요. 시장군수가 준공 인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이 공고랑을 하게 되면 공사료 공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게 됩니다. 시행자 소유권 이전을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이 소유권 이전 고시를 우리가 소위 권리 이전 고시라고 권리 이전 고시.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권리 이전 고시가 있으면 여기서 소유권 이전, 권리 이전하게 되고 여기서 이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소유권 이전 고시를 이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모든 권리가 이전되고 권리가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확정. 여러분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방식의 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권리가 이전되고 확정되거든요. 정비법에서는 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권리 이전 고시일 다음날 모든 권리가 이전되고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소위 청산도 가능하죠. 청산.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부터 이때 청산금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간 행사하면 여기서 권리는 소멸한다. 청산금은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자, 이렇게 해서 정비법의 중요한 내용을 한 줄을 봤는데요. 정비법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 전체가 실무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잘 기억하시면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럼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짓고요. 특히 이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다른가, 이 내용도 좀 꼭 좀 구별해서 잘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건축법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